전통 민요가 서양풍의 음악, 외래풍의 음악과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신민요라는 장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1930년대에 레코드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음반이 많이 나오고 가수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곡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곡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특색 있는 장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본 유행가풍의 노래들, 지금으로 치면 트로트나 엔카풍의 노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큰 장르로 하나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양풍의 노래, 흔히 영미 팝이라든지 테리 깐소네라든지 샹송도 있었겠죠. 서양풍의 노래들을 통틀어서 그냥 재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재즈라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세태를 풍자하거나 해악이 넘치는 형태로서 만요라고 하는 그런 풍의 노래들이 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전통 민요가 서양풍의 음악, 외래풍의 음악과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신민요라는 장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민요도 상당히 활발하게 여러 가수들에서 불려지던 그런 장르, 네 가지 장르가 30년대에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민요는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민요를 개성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신민요 유행은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민요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신민요가 계속해서 그 인기를 이어졌다기보다는 한때 일본에서 일본의 민요를 새로운 서양 음악에 입혀서 민요를 만들어낸 신민요라는 장르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레코드 산업이 일본인 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요들을 발굴을 해서 신민요적 형태로 바꾸어 부르는 신민요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요는 아무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요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민요의 어떤 선율이라든지 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굉장히 익숙하고 외래형의 음악에도 또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런 노래를 부르던 기생이라고 하는 집단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 기생 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가수로 이제 발탁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들, 황수복이라든지 선우일선이라든지 김복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기생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가무, 춤도 추고 노래도 다 익힌 그런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민요만을 잘하는 분들이 뛰어넘어서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노래들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음악성들이 있었고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천리라고 하는 상당히 대중적 잡지에서 1930년도에 실시했던 가수 인기 투표에서 1등, 2등을 다 기생 출신 가수들, 왕수복, 선우일선 같은 사람이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들은 일단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래 실력들이 상당히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민요니까 민요에 익숙했던 그런 수용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널리 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보면 기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이 많습니다.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마케팅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나 기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기구했던 인생 역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예인으로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좋은 인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연집 교수가 그런 연애판에 여성으로서 뛰어든다는 일, 이건 쉬운 일들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여성 집단 이런 걸로도 관심을 끌 수 있었다는 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기생 가수의 모습이라는 것 자체는 세상에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지 문헌들을 보면 뭐 100여 명이 넘는 기생 가수들인데 인기를 끌었던 가수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민요라든지 그런 전통적 장르에 머물질 않고 당시에 그 유행가의 여러 풍들의 노래들을 섭렵을 해서 다양한 음반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이 가수로서 방송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음반도 만들고 공연도 다니고 근대적 의미로서의 가수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생 가수들을 통해서 서서히 확립돼가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생 가수의 외모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그랬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예쁘다는 말, 뭐 몸매가 좋다는 말, 이런 말들이 마케팅 요소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성 가수의 노래뿐만 아니라 여성 가수 자체가 남성적 시선의 대상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 되지 않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인간을 혹은 젠더를 가지고 있는 성을 상품화해 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생 가수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고 난 다음에 기성을 권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소속도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선의 어떤 특산물로서의 기생,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심지어 뭐 박람회 이런 걸 할 때 기생 자체가 전시품으로 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시선을 남성화시키고 피식민인 조선 자체가 여성화되는 그런 부분들로서도 기생 가수나 이런 부분들이 독특한 존재로서 활용되는 지점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에 뭐 한편으로 보자면 공적 공간에 여성들이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진출의 시작에 여성 진출의 시작이 기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모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생이라는 존재가 일반 사람과 완전히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의 그 중간 지점에 일종의 중간 지점으로서 여성의 공적 진출을 처음으로 시도하거나 그 경계를 뛰어넘게 된 존재, 뭐 이런 걸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